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당부채 회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같은 걸 딱 보시면 손익계산서라든지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직전 1년 사업보고서, 직전 6개월 반기보고서 이런 식으로 과거의 기간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재무상태표처럼 그 보고서가 작성되는 그 시기만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충당부채는 그 특성 때문에 미래의 회사가 예상하는 금액이나 회계 상태를 현재의 시점에서 보게 해주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긴 텀을 두고 대형으로 투자를 하고 자본 집약적인 업을 하기 때문에 요 회사의 비전이 맞는지, 변했는지, 안 좋아졌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이제 회사를 보는 사람들의 또 개인이 밖에서 봤을 때 그거와 좀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다양한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회계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충당금을 몇억 적립했더라, 몇 조 적립했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네요. 근데 요 충당금이라고 해서 사업보고서에 찾으러 가보시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이 충당 부채라고 계상이 돼 있을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재무상태표, 재무제표에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당금 하다 보면은 좀 다른 개념하고 조금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금융권들이 대체로 적립하는 대손 충당금이죠. 카드 회사라든지 은행들이 적립하는 건데,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부도율이 높아져가지고 부도율이 50%가 됐다. 그래서 요 1억을 다 못 받을 것 같아 하면은 원래 빌려준 나의 채권의 이 가치는 1억에다가 이자를 올린 그 가치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반밖에 못 받는 채권이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손해를 인정하고 준비를 한다라는 것의 대손 충당금인데요. 요 내용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나올 하고 완전히 다르고, 요거에 대한 영상은 이제 바젤 3 제 영상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당 부채란 무엇이냐? 지출하는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더라. 시기도 모르고 금액도 모르는 아주 불확실성에 기대 있는 부채예요. 근데 어쨌든 부채긴 부채더라. 그래서 부채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과거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다. 과거에 내가 대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갚아야 될 의무가 발생했죠. 과거에 내가 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지금 결제일에 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그거를 의무를 어떻게 이행한다?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으로 내 계좌에 돈을 넣어놔서 그걸 빼가야지 의무가 이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부채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충당 부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주기 위해, 아니 시기도 금액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무제표 올리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불확실하긴 한데 그걸 올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라도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우발부채로 떨어집니다. 우발부채가 되면은 재무상태표 미표시가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주석 같은 데 보시면 주 1, 주 2 해가지고 그냥 금액만 써져 있고 올라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우발부채의 경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당부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의무예요. 현재 의무. 현재 의무는 법적 의무하고 의제 의무가 있는데, 법적 의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인이 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그래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법적 의무가 발생한 걸로 봅니다. 법률, 나라에서 뭐 이런 걸 정했어요. 나라에서 정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이제 가는 거. 그 다음에 소송이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배상해달라,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법적인 소송을 걸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 의무로 인해 가지고 내가 부채가 생긴 거고, 의제 의무 같은 경우는 발표된 경영방침, 실무 관행 등 상대방에게 표명, 정당한 기대 부여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회사가 고객한테 굉장히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경우죠.
예를 들면 옛날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뭐 쿠폰 당첨되면은 뭐 하와이 보내주겠다 이래갔는데 그게 이제 변호사님인가 뭔가가 당첨돼가지고 어쨌든 안 보내준다 했다가 결국 간 그런 것도 의제 의무가 될 수가 있겠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차가 고장이 났고 뭐 이런 결함이 발표됐다 그러면 무상 리콜을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야구장을 지어주겠다 어느 지역에 백화점을 지어주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의제 의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평생 보증해주겠다 계속 고쳐주겠다 그런 것도 의제 의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표되고 명시적인 약속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합리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의제 의무다. 일단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의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출 가능성입니다. 유출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회계기준서에는 유출될 가능성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을 때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유출 가능성이 50% 이상일 때만 충당 부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 확률로 돈이 무조건 나가야 되고 49% 확률로 아예 안 나갔다. 그러면은 충당 부채 맞는 거고 49대 51이다. 나갈 확률 49, 안 나갈 확률 51이다. 그러면은 충당 부채가 아니고 그거는 우발 부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성 추정이에요. 자, 지출하는 시기, 지출하는 금액이 불확실하긴 한데 아예 추정이 불가능하냐? 그 금액하고 시기가. 그죠? 어느 정도 네가 합리적인 선에서 과거의 데이터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예 안 된다. 그럼 우발부채. 그래도 내가 선의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충당부채입니다. 그래서 충당부채의 신뢰성, 충당부채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에 대한 대략적인 방식을 한번 보자면은 보통은 유출액과 유출 확률의 가중평균을 둔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제 가중평균법입니다. 자, 내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어요. 그래서 고장이 아예 안 날 확률 70%입니다. 미션이 고장났어요. 100원을 썼습니다. 그거는 20%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고장나서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은 500원을 들여야 될 확률이 10%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당부채가 얼마냐? 충당부채 아니라는 거죠. 왜? 요거는 유출 가능성에서 일단 통과를 못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발부채이고 재무제표에 인식할 필요가 없는 부채입니다. 자, 이번에 중고차 또 샀는데 이번에는 안 고장날 확률이 20%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조금이라도 고장날 확률이 80%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요거 충당부채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션이 고장나서 100원이 나갈 확률이 50%다. 그리고 엔진이 고장나서 500원이 나갈 확률이 30%다라고 한다면은 안 나갈 확률 0에서 20%니까 0. 100원이 나갈 확률 마이너스 100에서 50%니까 50. 그죠? 마이너스 500이 나갈 확률은 30%니까 150에서 합쳐가지고 200인 거예요. 그래서 충당부채는 얼마가 장부 반영된다? 전체 200이 장부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발부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외에도 좀 다른 경우로도 이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건 맞는데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미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든 우발부채로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보증을 서줬다든지 뭐 어떤 날씨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은 내가 배를 띄었어요. 근데 그죠? 요게 뭐 물에 들어간다. 내가 배를 띄었기 때문에 물론 하지만은 그게 갑자기 침몰하거나 뭐 이렇게 되다. 날씨 때문에 파괴되다. 이러면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그죠? 미래에 언제든지 날씨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경제적 효익이 가진 자원. 제가 나중에 예로 말씀드릴 건데 뭐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법적으로 그죠?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또 이건 충당부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채의 양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우발부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일단은 간단하게 회계적으로 들고 뒤쪽에는 실제 사업보고서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충당부채라는 경우는 결국에는 지출하는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시간의 가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금의 이 현재 가치가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금을 갖고 있는데 뒤에 줄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가 10만 원치 오늘 맡아놨는데 일주일 후에 주는 거랑 1년 후에 주는 것 중에 1년 후에 주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지급할수록 결국 같은 돈을 줘야 된다면은 늦게 지급할수록 부담이 덜한 겁니다. 충당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석유를 채굴하는 기업 A가 있습니다. 유정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제로 채굴 후 땅을 원상복구해야 되는 뭐 환경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럼 일단 현재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죠? 유정을 건설하고 계약했다는 과거 사건에 의해 가지고 현재 의무가 생겼어요. 유출 가능성 100%죠. 그죠? 석유를 채굴하기 딱 시작한 그 순간부터 100% 복구를 해야 된다. 신뢰성. 유정을 건설할 때부터 약간 오염이 생기고 뭐 땅도 해집고 이랬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물론 그 복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석유를 생산하면서 또 석유가 좀 흐르거나 새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구 원가가 또 증가를 할 수가 있죠. 그 복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현금이 들어오면은 그죠. 유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만은 복구 충당 부채를 내가 결국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놔둬야 된다. 혹은 이게 이제 비용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를 내가 따로 부채로서 인식을 해가지고 맡아 놔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 판매 시 일부를 비용 처리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뭐 사람이 직접 손으로 퍼가지고 땅을 팠는데 이제는 포크레인이라는 게 개발이 돼가지고 기술 발전이 돼서 복구 비용이 줄었어라고 한다면은 복구 충당 부채 자체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B가 있습니다. 10장을 모으면은 탕수육을 주는 쿠폰을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자, 짜장면 팔아가지고 돈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받았는데 여기서 쿠폰을 발행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당장 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다. 언젠가는 누가 10장 모으면 내가 공짜로 탕수육을 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는 뭐다. 쿠폰이라는 그 종이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장 모아오시면은 탕수육을 드립니다. 라는 의제 의무가 있죠. 그게 법적 의무일 수도 있는데 의제 의무에 가깝다고 보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쿠폰을 중국집 이 동네에서 오래 장사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쿠폰을 10장을 뿌리면은 7장만 돌아오고 3장은 사람들이 이사 가거나 뭐 잃어버려서 안 들고 오더라. 100장 하면 70장 돌아오고 1000장 하면 700장 돌아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충당 부채는 뭐다? 요 방법을 그대로 쓰는 거죠. 어떻게 한다? 탕수육 원가가 12,000원이고 배달비 3,000원인데 여기서 70%만 돌아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1,500원이다. 근데 10장을 모아야 되니까 한 장당 내가 인식해야 될 충당 부채는 1,050원이다. 그래서 1,050원을 충당 부채예요. 그래서 매출이 나오자마자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그죠? A만 빼고 B 더하기 C가 나의 이익이 아니고 충당 부채 B는 내 이익이 아니고 이건 비용입니다. 판촉비, 판매 촉진 비용이고 C만 나의 이익인 거죠. 결국에는 이 쿠폰도 충당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언제 이 사람이 와서 내 10장 그거 탕수육 쿠폰 달라고 할지를 모르니까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런 기준을 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K-갭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IFRS 전인데 일단은 요렇게 이해를 하시고 뒤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좀 쉽기 때문에 지금 최신의 회계 규정은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항공사 C입니다. 항공사 C는 카드 회사한테 돈 받고 마일리지 팔았습니다. 1마일에 뭐 이렇게 팔죠. 그러면은 카드 사는 소비자한테 그냥 그거를 혜택으로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거래는 누구와의 거래냐? 항공사하고 소비자하고의 거래가 되는 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의무 있죠. 내가 마일리지를 돈 받고 판 순간부터
현재 의무는 있는 겁니다. 그게 법적 의무에 가까울 것 같아요. 요거는.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죠. 자, 10년 뒤에 있으면은 마일리지를 못 써. 마일리지가 소멸합니다. 고객님 하는데 그게 사용률이 80%더라. 그러면 안 쓰면 10년 후에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더 이상 내 빚이 아니죠. 왜냐면은 10년 지나면 내가 안 해준다고 미리 약속을 해놨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낙전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부채에서 까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만 마일짜리 항공권이 뭐 8만 원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된다? 카드사한테 판 마일리지 이 가격보다 내가 싸게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이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팔고, 그죠? 근데 항공권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항공권은 0.8밖에 안 돼요. 가치가. 그러니까 바로 단기수익 0.2가 발생하고 여기도 현금이 이제 남는 그러한 장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IFRS 식으로 바꾸면은 요거를 이연수익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가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앞전에 사용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출 가능성을 미리 추정해가지고 나갈 금액을 전체로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연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전체를 빚으로 보면, 그래서 사용률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률을 이건 80%, 90%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예요. 전체. 마일리지 전체. 뭐 50%를 쓰든 60%를 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전체를 부채로 다 잡은 다음에 그거를 쓸 때 포인트 사용 수익하고 부채 감소를 동시에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100만 마일리지 주던 1000만 마일리지를 주던 사람들이 사용을 잘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잘 안 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누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마일리지는 내가 100만을 발급을 했지만 실제로 재무제표 올라가는 거는 뭐 60만이나 50만만 주면 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일리지를 왕창 적립해가지고 충성도를 확보하는데 잘 못 쓰겠습니다. 뭐 반만 쓸 수밖에 없게 하든지 뭐 요런 식인데, 요새는 KIFRS가 들어오면서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뭐 많이 쓰든 안 쓰든 그건 무조건 다 빚으로, 그죠? 이연수익이라는 부채 증가로 깔아놓고, 그리고 포인트가 사용이 됐을 때 그거를 매출하고 계상해가지고 지금 잡아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적립을 적게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적립을 많이 해서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빚이 되니까. 그렇죠? 부채가 되니까. 부채가 늘면 안 좋죠. 대출 받기도 어렵고 뭐 기업 공개하기도 어렵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대신 많이 적립을 안 해주지만 쓰기는 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쓰기는 쉽게 해줘야 되냐? 그래야 부채가 빨리 포인트 사용, 요 매출의 발생을 해가지고, 그죠? 빨리빨리 빚이 탕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또 기업들의 행태가 많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시면은 뭐 포인트 막 적립해주는 그런 제도를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들이 포인트 쓰기는 굉장히 좀 많이 쉬워진 이런 행태를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0년인가 여기에서 대한항공 사업 보고서를 딱 보시면은 한국에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변화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산은 똑같은데 자본이 줄고 부채가 늘더라. 딱 보시면 나오죠.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마일리지 수입. 마일리지 수입이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네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있던 이 단기 수익, 여기서 바로 인식했던 요 단기 수익이 너의 수익이 아니니까 이익 잉여금이 아니죠. 그러면 이익 잉여금은 자본의 환경이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고 너희들 여기서 사용률이 낮다고 빼놨던, 충당부채에서 빼놨던 건 너희들의 단기 수익 이익이 아니고 뭐다? 너희들의 전체가 부채다. 그래서 부채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갑자기 K갭에서 IFRS로 넘어가면서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뛴 거예요. 왜냐면 부채가 지금 거의 뭐 7천억이 늘었고요. 자본이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회계가 변하면서 회사가 움직여야 되는 어떤 요인이라든지 경제적 유인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도 달라지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결과도 이 충당부채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판매 기업 E는 구매자 7일한테 7일 이후 무조건 환불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의무 있죠. 왜? 판매하는 그 순간에 7일 안에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제 의무죠. 그죠? 뭐 법적 의무는 아닐 거예요. 자, 유출 가능성 20%. 데이터상 20%만 그죠? 환불을 하더라라고 한다면은 매출이 딱 했을 때 이때는 뭐다? 현금이 A1이 들어와도 매출은 0.8만 잡고 나머지 20%를 부채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7일이 딱 지나면은 환불 안 들어왔네. 그럼 환불 충당 부채를 없애버리고 환불 부채를 환입을 시켜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매출 1이 발생한 그러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신뢰성이 그럼 돈이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환불해주면 판매 원가에다가 배송비 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환불돼서 돌아오는 거 싸게 파는 그러한 뭐 창고 매장 같은 데서 내가 또 데이터를 쌓아봤더니 뭐 한 50% 정도에서 60% 정도 그 내 판매가로 주면은 팔리더라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또 그거를 판매 원가에 여기다가 좀 녹여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자, 자동차 판매 기업 D가 3년간 동력 개통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 있죠. 왜냐하면은 계약서에 3년간 뭐 동력 개통에 대해 몇만 킬로미터 해주겠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몇 년간. 그래서 내가 이 모델에 대해서 몇 년간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조사하기로는 엔진이 그 보증 기간 안에 고장날 확률이 10%고 비용은 B가 들어. 미션은 20%고 비용은 C가 들어. 그러면은 BC에 대한 신뢰성은 어디서 오냐? 부품 가격하고 공임이죠. 네, 부품 가격하고 이제 사람들 인건비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현금 A가 들어와서 또 똑같습니다. 매출을 그 시기엔 A로 안 잡고 A에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왔다 보는 거고 요거만큼은 이제 내가 이번에 번 돈이 아니고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가지고 거기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증이 만료가 되죠. 보증이 만료가 됐는데 그때 내가 이거 딱 정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내가 예상하기로는 0.1B 0.1B 더하기 0.2C를 쓸 거라 생각했는데 고정이 반밖에 안 났네? 0.05B하고 0.1C밖에 안 됐네 라고 한다면은 제품 충당 부채는 이만큼 감소를 했지만 AS 비용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 나머지 절반은 충당 부채 환입에 따른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고장이 덜 났기 때문에 이익을 이제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요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꾸진 않습니다. 과거에 팔았을 때 그 물건의 어떤 고장날 확률과 공인과 부품 가격 충당 부채를 미리 다 정해 놓은 거고요. 그걸 시간에 따라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걸 판매 시점에 미리 산정해 놓고 그게 틀렸다? 그것보다 더 많이 들었다면 여기 이 종료 시점에서 추가 손실을 반영하거나 추가 이익을 반영하거나 뭐 이런 식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 매년마다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은 이제 회계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 발생하거나 뭐 만료가 되거나 뭐 요럴 때 이제 계속 매년 정산을 해서 사용 추가 환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회사 E에서는 회사의 과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직 확정이 안 났죠. 그죠? 현재 의무가 있는지는 몰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기면 의무가 생기고 지면 의무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과거 사건에 의해 아직 발생도 안 한 거죠. 그리고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미래 사건에도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발부채. 근데 1심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2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어쨌든 내가 질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50%보다 더 되겠죠. 왜냐면 1심을 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가액만큼 소송 충당 부채를 계산하는데 이때는 뭐 기타 비용, 이런 기타 포괄 손익 뭐 이런 데 들어갈 겁니다.
자, 게임 회사 F는 소프트웨어 오류, 뭐 예를 들면은 뭐 확률을 조작을 해가지고 뭐 확률 잘못됐다, 아이템 뽑기가 안 된다. 그래서 유료 게임 아이템, 원래 유료로 팔던 게임 아이템이었어요. 원래 하나에 5,900원인데 아 죄송합니다, 우리 회원님 그래서 드리겠다. 그래서 무료로 배포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충당부채는 아니라는 거죠. 게임 아이템은 법적으로 경제적 효용이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발부채입니다. 그리고 뭐 우발부채라고 해도 뭐 이것도 공시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적 효용, 애초부터 부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왜 경제적 효용이 있는 자산이 나가야 부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발부채라고 보기에도 조금 그렇죠. 아예 부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회사 G는 이건 모든 회사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퇴직금이죠. 그래서 급여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는 요 급여는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퇴직금 충당 부채가 여러분들이 회사를 관두겠습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충당 부채라는 게 있죠. 그거를 매년 쌓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여 손에 쥐는 현금은 요만큼이지만은 회사는 퇴직금 충당 부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용 계약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은 퇴사하죠. 뭐 만기로 그 은퇴를 하든 뭐 중간에 때려치고 나가는 그건 퇴사 맞으니까. 그러니까 유출 가능성 100%고 신뢰성 급여의 일정 부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딱딱딱딱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충당 부채도 이제 계상이 된다. 그래서 충당 부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대표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게 퇴직금 충당 부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심플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생활에 써먹기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충당 부채 찾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사실 포인트를 못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좀 산업계를 뒤흔들었던 거를 이제 보시면서 요거는 이제 사업보고서입니다. 사업보고서 현대자동차 사업보고서 53기입니다. 현대차 충당금 3.4조 원 쌓게 한 세타2 엔진 대체 뭐길래 그죠? 현대차 세타2 엔진에서 엔진 크랭크 축인가 이쪽이 이제 뭐 오일이 새가지고 요렇게 해서 엔진 요게 아마 평생 보증 대상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평생 보증해주는 거에 대한 충당금이 3조 4천억 원이다. 그러면은 연결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싹 까보니까 뭡니까? 충당금이라는 건 없잖아요. 없습니다. 충당금. 충당부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부채 중에 충당부채가 2조 3천억, 비유동부채의 충당부채가 4천억이다. 그럼 충당부채가 늘었으면은 그럼 뭔 요인이냐? 아까 말한 대로 뭐 충당부채 나중에 언제 나갈지 시기와 그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가 충당부채 아니냐? 그럼 지금 당장 이번 해에 번 돈하고 뭔 상관이냐라고 이제 요런 질문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럼 현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현금 흐름 영역.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내가 딱 까가지고 보면은 여기서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흐름인지 아니면은 영업이랑 상관없는 현금 흐름인지 아니면은 영업 활동으로 인한 부채, 충당 부채는 부채가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은 부채 때문에 변동이 된 거지.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에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당 부채의 설정, 환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아까는 이제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제는 연결 재무제표의 주석, 항상 이제 IFRS는 주석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많다는 거는 몇 번 말씀드렸고요. 17-2번의 충당 부채를 보시게 되면은 단기죠. 여기가 단기인데 판매 보증으로 지금 한 5조 가량이 설정이 됐고 사용한 게 1조 9천억이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정이라는 거는 차를 팔아 가지고 할 때 이번처럼 기업이 지금 의제 의무를 부담한 거죠. 기업이 의제 의무, 평생 보증해 주겠다라는 의제 의무를 공개적으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제 의무로서 충당 부채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고 차를 팔았을 때 법적인 의무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보증을 앞으로 해줘야 되는 약속에 대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게 설정액입니다. 사용액은 뭐예요?
차 팔았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해서 10만 킬로 지났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해줄 필요 없죠. 지금부터 해주는 수리는 다 유상수리죠. 그러면 그건 이제 내 빚이 아니죠. 그러면은 그거는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뭐 해줄 때 이럴 때는 뭐 환율 차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바뀔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는 새로 보증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5조, 그리고 보증을 다 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2조. 그래서 결국에는 충당금이 한 3조가 늘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하고 비교해보자. 그럼 작년하고 비교해보니까 작년에는 들어간 거 나간 거 거의 2조 몇천억대로 비슷했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타2 엔진 리콜 관련 새로운 정보 획득과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지금 그 효과를 발휘, 즉 뭐 내가 세타2 엔진을 많이 고쳐봤으니까 평생 보증을 해주더라도 뭐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 나오죠. 근데 충당 부채는 이제 그러면은 현금 흐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현금은 일단 안 나간 거예요. 그죠? 현금은 일단 들어가 있으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현금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내가 그거를 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한 거는 현금이 이제 바로 유출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고 차량 대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제 바로 되죠. 그럼 현금이 바로바로 움직였지만 충당부채 보증 3년이라 하면은 3년 동안 내가 이 차를 판 대금 중에서 일부를 떼놓고 현금을 회사에 남겨놨지만은 요것을 이제 비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어떤 비용? 28번에 가시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어요. 그걸 보시게 되면 나오죠. 지금 전기에는 2조 6천억이었는데 지금은 단기는 4조 8천억이 됐다. 그래서 판매 보증 비용, 즉 판매 충당 부채 증가가 판매 보증 비용으로서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 비용이 당기 순이익에서 깎여 내려가죠. 근데 현금은 안 빠졌으니까 현금 흐름에선 그대로인데, 지금 현금 다시 넣어줬죠.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한다면은 수익 빼기 비용인데, 그죠? 여기에 충당 부채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충당 부채는 현금이 빠져나간 게 아니니까 다시 밀어 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법인세 기준으로 보자면은 이연 법인세 자산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법인세 입장에서 충당 부채를 설정하면 송금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세청 씨 제가 지금 그 세타2 엔진이 고장이 나서 원래 제가 돈을 10조를 벌었는데요. 여기 5조를 까서 이번에 5조밖에 못 벌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국세청에서 그 인정 안 해준다고. 야, 충당 부채는 너희들 마음대로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늦게 지급할수록 부담이 덜한 건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충당 부채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너희들 회사에서 돈이 나간 걸로 인정을 안 할래라고 못 박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원래 내가 15조에 대한 세금만 내야 되죠. 왜냐하면 10조를 벌어가지고 5조는 충당부채를 해가지고 손실이죠. 이게 비용이니까. 순이익 5조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송금불산입이죠. 이건 너희들 비용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10조에 대한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 남은 5조에 대한 세금은 덜 내겠죠. 그러면은 지금 미리 낸 세금, 선납 세금이 바로 이연 법인세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미리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냐? 충당 부채로 이익도 깎이고,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세금도 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 세게 맞은 겁니다. 그게 현대차 세타2 리콜로 인해 가지고 충당 부채 설정이 우리 투자자한테 봐줘온 재무적 의의예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올라올 때는 굉장히 또 안 낼 세금도 미리 냈고 그죠? 평생 보증에 대한 모든 그 비용을 단기에 바로 재무제표 판매 보증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분기부터는 그거에 대한 고려를 좀 적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제표가 몇 번 이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막 이 숫자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는 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감사 보고서를 보고 제가 좀 이제 모아왔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기존 계약 잔고는 남아 있는 이제 수주 잔고예요. 이건 신규 수주죠. 그리고 공사 수익 인식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사가 배라는 게 한 번에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보호 기간 동안, 뭐 2020년에 만들면 2021년에 끝나고 2019년에 만들면 2022년에 끝나고 이런 식으로 공기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할 때마다 1조짜리 어떤 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똑 잘라가지고 공정률 50%일 때는 5천억을 이제 공사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부분적으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수주했을 때 수익 인식하는 게 아니죠. 완성했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고 공정률마다 공정률을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 공정률마다 이제 요 수익을 부분 인식하는 그러한 이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손실 충당 부채는 뭐냐? 충당 부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출되는 시기와 비용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사했을 때 공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공사가 끝나야지 정산되는 거니까 그 시기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액수도 완전히 이제 물론 우리가 최선의 방식으로 공정률이 몇 프로인지, 지금 내가 지어지고 있는 배를 보고 몇 프로인지 좀 따져가지고 비교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배는 다 안에 이제 구조도 다르고 뭐 이런 중점 사항이 다르니까 공정률이 이제 이게 완벽하게 따라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회계장부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가 따져보니까는 지금 공사비가 오버된 게 그죠. 원래 내가 원가로 책정해 놨던 거다. 아까 전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판매 시점에서 이미 판매가나 원가에서 다 그 어떤 비용들을 다 책정해 놨는데 거기서 오버가 얼마나 됐는지를 이제 충당 부채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2010년, 2011년 보시면은 신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늘다가 2012년에 한번 꺾이고 2013년, 2014년에 피크를 찍고 2015년, 2016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 약간 조선의 투자가 좀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지죠. 요 기점에서 일이 터집니다. 2015년, 16년 이쪽에서 일이 터지는 거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죠? 수주 잔고는 일정 부분 좀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를 줘야 될 것이 바로 신규 수주하고 공사 수익,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배라는 게 계약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시에 원가 산정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원가 내가 계약금은 1,200억을 받았는데 원가를 내가 1,000억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부분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은 0에서 300억이죠. 그죠? 0%의 300억을 먼저 계약금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33%가 됐는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00억이 나왔대. 공정률은 33%인데 지금 여기 들어가 원가가 400억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죠? 하지만 괜찮아. 왜? 새로운 배를 내가 수주했어. 신규 수주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돈은 600억 받았죠. 이거는 짓지도 않고 일단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현금 흐름이 200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배에서 로스를 냈다는 이런 말을 안 하고 싶죠.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돈을 벌었다 이렇게 공시를 해요. 자, 900억입니다. 66% 되니까 이건 900억이에요.
요거는 근데 괜찮아. 요거는 333억 나와야 되는데 33억 세이브를 했는데 여기서 오버가 너무 많이 됐어요. 여기서 지금 얼마가 오버된 거예요? 지금 거의 300억이 오버됐죠.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배도 계약금 300억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요것도 아직 손실 처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가 되니까 결국에는 1000억에 만들어야 될 배가 1400억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 배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중간 배는 또 666억이 나와야 되는데 66억이 세이브 되는데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원래 333억 나와야 되는데 5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한 175 오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오버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죠? 오버가 굉장히 많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로스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딱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오버되면은 공정에 따라서 가격이 오버되면 요 즉시 공시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아, 지금 제가 따져봤는데요. 333억 지금 해야 되는데요. 4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67억입니다. 이렇게 공시 안 한 겁니다. 왜? 이러면 회사가 안 좋아 보이고, 회사가 안 좋아 보이면은 경영진도 안 좋고 직원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어차피 배는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하고 덮은 거예요. 여기 들어온 현금을 여기 묶든지 비용을 같이 녹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없죠. 굉장히 작습니다. 신규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요 시점 동안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원가에 굉장히 이 배를 잘 만들고 있다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다? 신규 수주가 끊기니까 줄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요 현금 흐름의 마이너스는 계속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돈에 비해서 공사비가 계속 오버가 되니까. 근데 나는 계속 수익이 있다고 공시를 해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현실과 장부상의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은 계속 유출이 되는데 우린 장부상은 계속 이익이에요. 그럼 부채가 계속 늘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사라는 것도 땡길 수 있는 부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를 많이 찍어낼수록 신용등급이 안 좋기 때문에 부채는 많이 찍을수록 이자율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은 또 이익률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현금이 또 나가는 거예요, 이자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 넘어가죠, 회사가. 그렇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정률하고 원가 이런 거에 대한 충당 부채가 과소 계상되다가 2015년, 2016년에 신규 수주가 줄면서 꽝 하고 터진 거죠. 그리고 2016년, 2015년에 이제 재감사가 들어갔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재감사 들어보고 보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된다. 조선은 1276억이에요. 공사 원가가 이제 공사비가 우리 원가에서 오버하는 게 1276억이고 해양이 3129억이었다. 해양이 뭐냐면 플랜트.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때 주식 하신 분들 아실 텐데 2011년 뭐 2014년 요때는 플랜트가 효자산업이다, 플랜트가 우리의 미래다, 뭐 해양으로 가야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STX라든지 현대중공업에서 이런 회사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까고 보니까는 굉장히 공사에 대한 어떤 게 나왔다. 오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충당 부채가 과소 계상돼서 한 번에 이렇게 회사가 털어내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사건이 발생해서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금 충당금을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충당금을 이만큼 하면 되는데 미리 이만큼 해서 털어내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안 그러면은 아예 과소 계상을 한 겁니다. 그죠? 과소 계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어떻게 된다? 업황이 안 좋아지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회사가 이제 재감사를 하고 채권단으로 이제 법정 관리 같이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충당 부채는 어떤 회사가 어떤 품질이라든지 원가 준수라든지 뭐 요러한 거를 지키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결국 주가만 떨어졌다 뿐이지, 그러니까 그냥 1년치 뭐 이익만 좀 녹여냈다 뿐이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선박이라는 게 차보다 만드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겁니다. 리드 타임 길다. 그리고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은 후판 철강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 그리고 각 상품마다 주문 제작하는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차를 계약한 사람이 계약을 취소를 했다. 그러면은 뭐 이 코너나 저 코너나 색깔만 다르고 안에 시트 색상 다르니까 뭐 누가 가져갈 사람 있겠죠. 그런데 선박 같은 경우는 선주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하는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공정도 도달시마다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했을 때는 일단 지연배상금이라는 거, 그래서 배를 뭐 몇 월 며칠까지 주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못 주면 이제 하루에 얼마씩 지연배상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제로 이 해운업이 이렇게 부진했을 때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해운업이 이제 부진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선주들이 취소를 할 거 아닙니까? 계약을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데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 그러면 계약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공정도 도달시마다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되는데, 우리는 만든다고 도크 다 비우고 사람 다 뽑고 후판 다 주문해놓고 다 했는데 어떻게 된다? 그럼 계약이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운업이 부진되니까 거기에 채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위약금 이런 거 물어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그거는 그 후판 가격 상승에 대한 특수 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은 대우조선해양이 다 이제 물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후판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우조선이 부당하고 후판 가격이 하락하고 해운업이 부진하면 계약이 취소당하니까 이러한 어떤 또 거래 구조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도하고 원가를 제대로 배분을 못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부실이 계속 쌓였던 거죠. 배를 한 척 만들 때마다 돈이 남는다고 공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었거나 회사에서 보여준 영업이익률하고 실제 영업이익률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발생했냐? 공사 손실 충당 부채를 과소계상. 우리는 공사 손실 이 많이 발생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가 관리 잘했거든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원가가 계속 오바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저가 수주라는 거예요. 애초에 남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원가가 오바가 많이 되는 거예요. 만든 사람 잘못 만들었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 삼성중공 이 세 기업이 뭐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 기술하고 그냥 괜찮은 수준의 플랜트 기술이 있었는데 그걸로 너무 가격으로서 경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 수주 산업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 옛날에 해외 건설 많이 했어요.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도 다 해외에서 건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대우조선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터지면서 돈이 안 남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건설 인력들도 부족하니까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삼성물산이 이제 호주 로이힐 철광석 그 광산 단지 그거 이제 굉장히 저가 수주해가지고 그 당시 STX하고 포스코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8천억 원 공사 손실이 났는데, 그것도 공사 손실 충당금이 제대로 처음에는 반영이 안 되다가 갑자기 뒤에 반영이 된 그러한 이제 뭐 사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이제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 한 방에 이렇게 미래 부실까지 현재에 다 털어버리는 요걸 빅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어떤 회사 빅베스를 해서 이제 턴 어라운드 한다라고 할 때 빅베스, 그리고 끝까지 미루다가 아까 전에 대우조선해양처럼 끝까지 충당금을 미루다가 충당 부채를 미루다가 어떻게 된다, 한 번에 날라가는 그러한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진행 상황에 따른 이제 적절한 위험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거가 아까 우리가 이제 요 재무 상태표 이런 거 보시면 알다시피
충당 부채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건데요. 현재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현금 흐름표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계속 나고 있는데 현금 흐름은 이제 그죠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어떻게 본다면은 다양한 걸로 채워놨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요게 자산이 아니고 부채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에 따른 적절한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하고 요 손익계산서 요게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현금 흐름하고 장부상 이익이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그거는 이제 적절한 위험 평가가 안 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측정하기 때문에요. 이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볼 수가 있듯이 수주 산업에 대한 이슈인데 보시게 되면 투입법에 대한 수익 인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공사의 공정률하고는 상관없지만 공사를 하는데 꼭 이제 필요한 주변 투입 장치를 투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수익 인식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원가를 측정을 못하겠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원가를 제대로 팔로우를 못하겠다. 이런 이슈도 있는 거고. 공사 진행률 적정성. 내가 지금 보는 공정도가 실제 공정도인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미천공공사 회사 가능성. 내가 지금 이거 공사 발주한 사람이 그죠? 중도금하고 이거를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계약을 취소할 것 같다. 혹은 계약금을 넣을 형편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 그리고 공사 설계나 이런 거를 우리가 협상을 해서 바꿨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적절한지 그거에 대한 문제도 좀 이제 수주 산업에서 이슈가 있는데요. 아주 재밌는 점은 같은 이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 부채의 설정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어떤 위험에는 2.3조를 할 수 있고 어떤 회사는 어떤 위험에는 1.4조.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충당금 액수가 변하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도 또 회사가 보는 게 얼마나 이제 GM은 좀 더 보수적으로 이쪽은 좀 더 LG는 좀 더 낙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충당금에 관한 이제 과소계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회사가 이게 이제 네모난 박스의 크기가 매출이 될 겁니다. 매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는 순간에는 매출이 작았을 때 발생한 충당 부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작았을 때 일부분을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매출이 늘면서 순이익도 같이 늘고 그러면서 충당금이 묻혀있는 이제 흐름인데요. 대우조선해양도 결론적으로는 해운 산업이 잘 될 때는 이 충당금을 좀 무시하고 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현금이 많이 도니까요. 근데 대우조선해양도 결국에는 업이 이제 붐이 끝나고 약간 안정되는 시기에 순이익은 비슷한데 충당 부채가 계속 올라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을 충당 부채가 완전히 넘어서게 되면서 자본 잠식으로 간다든지 완전히 적자로 난다든지 요러한 게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을 봤을 때 이제 무슨 말이 되냐면은 이제 한국과 아시아 전체적 세계 경제 전체가 성숙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업종들이 고성장보다는 이제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갈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의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매출이 크게 오르는 그러한 거는 이제 한국의 특히 대형 업체에서는 볼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충당금이 너무 과소 설정돼 있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충당금이 또 계속 자주 이렇게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번 충당금이 딱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배터리 100을 팔면은 매출원가 80을 잡고 20원이 다 영업이익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재투자를 하는 그러한 이제 걸 보였는데, 이제부터는 20이란 돈이 생기면은 이렇게 충당금을 한번 잡으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확률이 50%만 넘으면 그때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의 예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이제 모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충당금을 잡아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어떤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충당금이 이렇게 빅베스를 많이 하고 빅베스 자꾸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회사가 보여주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부실과 앞으로 있을 미래의 부실도 다 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베스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가의 충당 부채에서 빅베스 시에는 좀 반등 여력과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 원가라든지 어떤 자기의 그런 컨트롤이라든지 경영이 제대로 안 되는 기업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화를 지향하고 대량을 지향하고 좀 키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충당금이라든지 이러한 효과가 좀 많이 발현되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배당 같은 것도 잘 안 하죠. 그래서 배당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당을 안 하고 이제 회사의 유복으로 남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뭐 충당금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립하는 거는 이제 크게 진짜 회사의 존망을 결정지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영업이익률하고는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훼손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가 충당금을 반영하기 전에는 굉장히 높은 이익률의 산업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한 번 충당금을 하고 두 번 충당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예가 쌓여가지고 충당 부채의 요건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게 계속 꾸준하게 그런 공시가 된다. 뭐 안 그러면 LG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제 의무라든지 이런 걸로 뭐 불나면 얼마 배상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자체로 또 그렇죠, 충당금 관련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당금이 발생하거나 과소계상되었거나 갑자기 계상하는, 즉 빅베스라든지 충당금이 너무 적다든지 이런 거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가 좀 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기업들이 워낙에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더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해당 관련한 질문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